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 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영화에서 본 공룡의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저 역시 저는 정말 옛날에 책에서는 공룡을 볼 수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단지 공룡이라고 하는 동물은 정말 상상 속의 동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을 때도 화석을 처음 본 게 진짜 화석도 아니고 레플리카, 현재로 치면 화석의 모양을 본뜬 삼류층하고 암모나이트 정도로 본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매체에서 공룡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공룡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모습보다 점점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공룡 화석을 유럽에서는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게 진짜 공룡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거인의 뼈를 하나 발굴했어요. 또 중국에서는 이게 용의 뼈인 것 같아요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공룡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붙이기 시작한 한 학자가 리처드 오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1824년도에 이 사람이 공룡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하니 얘를 다이노소어, 그러니까 다이노가 이제 무서운이라는 뜻이고 소울은 파충류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도마뱀, 무서운 파충류라고 하는 다이노소어, 공룡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던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도 계속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화석들이 많이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룡을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 1900년 초반 후반부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뭘 배웠었냐면은 공룡은 멸종했다 라는 학설을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공룡이 뭐가 됐다? 새가 됐다 라는 가설이 지금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처럼 공룡 화석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공룡 화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최첨단 장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룡의 모습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거예요. 제일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본 게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이렇게 동그랗게 돛담배처럼, 그러니까 돛이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었고 육지를 걸어 다니는 그런 공룡으로 저희가 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척추고생물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의해 돛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 동그란 형태가 아니다, 방패 모양 형태가 아니고 부채꼴의 형태가 아니라 요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돛을 달고 있었고, 얘는 물속을 다니면서 사냥이 가능했던 공룡이다 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대의 모식도를 보시면은 물속을 다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저 역시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룡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그런 화석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공룡 중에서, 특히 수강류 공룡 중에서 어느 한 분기에 나오는 공룡들이 점점 소형화되면서 깃털이 달린 공룡으로 분화되어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화되어 나간 화석 그 동물 중에 하나가 지금은 진화가 되어서 새로 공룡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추적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첨단 기술, 과학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사실 옛날에는 공룡 그림 그려봐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공룡 뼈를 넣고 그 위에 살을 붙이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비교 해부학적 그 차원을 넘어서 공룡의 이 정도의 골격이면은 근육량이 얼마였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해서 근육을 보충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발굴되지 않지만, 특히 아르키오프테릭스, 우리 시조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조새 같은 경우는 멜라노조움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색소가 발굴이 됐어요. 이 아르키오프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깃털의 색이 무엇일까가 발굴이 됐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까마귀처럼 까만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고, 시조새는 지금 까맣게 그려지고 있어요. 깃틀이. 네. 그렇게까지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동원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룡들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이고요. 영화에서처럼 공룡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아직까지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 왔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DNA라는 게 정말 약한 그런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DNA 가지고 뭔가를 복원했다라고 하는 학계에서는 100만 년 전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DNA를 어느 정도 이제 추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룡 같은 경우는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그 DNA를 정말 가지고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그걸 추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떠한 정말 그 첨단 기술이 더 발달을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호박 속에서 이제 그 쥐라기 공원 보시면은 호박 속에서 모기의 혈액 속에서 이제 DNA를 추출한다 하는데, 이 DNA 추출할 때도 이게 온전한 DNA인지, 그리고 이 모기가 공룡을 물어서 빨아서 나온 피에서 나온 DNA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룡 피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양수의 피인지 아니면 파리의 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공룡 피예요. 피에서 이제 DNA를 그래서 모기 혈액에서 이제 DNA를 추출을 했어요. DNA를 갖고 와서 봤는데 너무 이게 짧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할 텐데, 너무 작은 DNA를 가지고는 뭔가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중에 닭이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니 닭의 DNA랑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복제를 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DNA, 그 공룡 화석의 DNA를 뽑아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공룡이 지금 살아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의 왕국, 정말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에서 맹수들이 살고 있는 거죠. 맹수들과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표범이나 사자나 뭐 이런 개체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우리는 개체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세계 곳곳에 공룡들의 서식지가 있을 것이고, 이 서식지 안에 사람들이, 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걔네들의 생태나 환경,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간히 또 이런 기사도 나오겠죠. 사실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이제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이들이 먹을 만한, 사냥할 만한, 또는 브라키오가 있다면 브라키오가 먹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럼 얘네들 이쪽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는 참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우연찮게, 정말 뭐 멧돼지가 출현해서 난리가 나듯이 우연찮게 티라노가 넘어온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겠죠. 정말 그 일대의 주변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방공호로 대피를 하고, 이 티라노가, 누군가는 티라노를 잡기 위한 헬기가 뜨고, 그런 많은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작가님은 공룡이 왜 좋으신가요? 공룡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실체라고 하는 기반이 있어요. 없었던 동물도 아니에요. 근데 멸종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생활했던 패턴, 이 공룡이 먹었던 그런 습성들, 그리고 이 공룡이 살았었던 그 시대적인 환경들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피부색, 눈색, 발톱의 크기, 이빨의 크기,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늠하지만 상상이 가능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점에서 정말 호기심 있게 매력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가 탄생하자마자
생명체도 함께 출현했나요? 지구가 탄생했을 당시는 사실 불덩어리였습니다. 마그마 그 자체였죠. 마그마 온도가 제가 직접 측정을 안 해봤지만 많은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지표면 온도가 3000도씨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3000도씨 정도면은 저희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이제 식기 시작했어요. 그 식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거의 한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과정 중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이제 낮아져서 한 1200도씨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한 10억 년이 지난 이후부터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단세포 생물의 이름은 우리는 남조류라고 하고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아주 특이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햇빛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세포 생물이 태어난 거죠. 그게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10억 년 이후니 약 한 38억 년 전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많은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스트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화되어 있는 곳이 화석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호주에 있는 샤크맨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생물종의 대폭발 시기가 있었다는데 언제였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이 지난 후 약 한 30억 년이 또 흘렀습니다.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도래를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입니다.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층에서 생물종의 화석이 1500에서 2000종이 한꺼번에 발굴됩니다. 이 지층을 우리는 캐나다에 있는 버제스 세릴층이라고 하고 또 한 곳이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청지양 동물군이 라고 얘기를 하는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생물종이 발굴이 됐고요. 이 생물종 자체를 보면은 정말 외계 생물처럼 생겼어요. 다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아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이 지금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되게 신기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굴된 게 1500에서 2000종이지 그 학자들에 의하면 발굴되지 않은 종까지 치면 수만에서 수십 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이 생물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물 체계를 치자면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는데 문에 해당하는 지금 동물문들을 우리가 36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벌써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동물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름기 후기 대멸종 이후 트라이아스기 생물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생대에 그렇게 갑자기 생물들이 출현하고 나서 이 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물들은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후기 중반기 실룰리아기에서부터 쿡소니아라고 하는 이제 양치식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 이제 등장을 했고 식물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육지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커다란 양치식물들이 고생대에 대봉기, 석탄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페름기까지 많은 종들이 등장을 했고 이와 함께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양서류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곤충에 해당하는 절지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곤충이라고 얘기했는데 몸에 이제 많은 마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번성을 하다가 페름기 후가 되면서 그때 페름기 후에 들어오면서 지각들이 점점 하나의 큰 대륙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륙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지구에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륙이 점점 모여지면서 지각과 지각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화산 활동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연쇄적으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다라는 증거는 지금으로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현무암 지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현무암 지대가 거의 지금 인도의 땅
활동으로 치면 인도의 몇백 배나 되는 그런 그 현무암 지대가 있는데 면적만 해도 7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층의 두께가 거의 4km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고생대의 이제 페름기 후기에 나타난 그런 지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베리아 트랩을 보고 얼마나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 생물종들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증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화산 활동과 함께 그 메탄가스, 바닷속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화산 쇄설물이나 화산 가스들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지구의 기후온난화가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이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육상생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소의 포화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햇빛 차단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아마 이제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육식동물이 이제 멸종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동물의 한 70% 정도가 이때 멸종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이 있었어요. 바로 바다예요. 바다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훨씬 더 면적이 크지만 어찌 보면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를 비롯해서 메탄가스가 확실히 이제 융합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독성 성분의 가스들이 배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바다 생물들도 숨을 쉴 수가 없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의 위기에 다다랐는데, 그 멸종한 종들이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름기 후기의 대멸종은 거의 5대 대멸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96%의 생물종이 멸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이 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그렇죠. 이제 공룡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고생대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중생대가 2억 3천만 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고 38억 년부터로 이야기를 하자면 36억 년이 지나서야 이제 지구의 중생대가 시작이 됐고 공룡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그때 이제 트라이아스기 전기와 중기를 지나면서 그 고생대의 그 페름기 후기의 멸종에서 살아남은 애들 중에 작은 녀석 중에 한 분류가, 파충류가 원시공룡의 조상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나는 용광류 공룡이야, 나는 뭐 수강류 공룡이야, 나는 조반류 공룡이야 라고 해서 등장하진 않았어요. 이제 하나의 원시공룡 조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점차적으로 분화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공룡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럼 혹시 악어와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 있고 누워 있고의 차이가 다리의 모습입니다. 악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뻗어 있는, 몸통에서 옆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공룡은 사람처럼 엉덩이에서부터 바로 밑으로 다리가 뻗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곧게 세울 수 있고 곧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땅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이때 한 가지 더 동반되는 게 있어요. 악어는 옆으로 배를 이용해서 바닥을 이제 기어다녀서 꼬리도 이제 땅에 이렇게 끌리는 형태예요. 근데 공룡의 꼬리는 어떨까요? 땅에 끌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룡은 고추 서 있기 때문에 꼬리를 바짝 세운 상태로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은 많이 발굴이 돼도 공룡이 꼬리를 끈 흔적은 발굴이 안 돼요. 네, 그게 공룡을 정의하자면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공룡을 중생대에 땅에서만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익룡은 공룡일까요? 그럼 모사사우루스는 공룡일까요? 맞지 않나요? 틀렸습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중생대에 땅에 살았었던 육상 파충류만을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냥 익룡이라고 하는 그 자체 파충류고요. 모사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물속에 살고 있죠.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룡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룡, 수장류 또는 해양 파충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룡들의 전성기는 언제였고 어떻게 멸종한 건가요?
공룡의 전성기는 중생대 쥐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쥐라기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용광류 공룡들이 제일 많이 번성을 했던 시기이고, 이와 더불어 같이 이제 육식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조반류 공룡들이 많이 등장했고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이걸 쥐라기가 공룡의 정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 백악기로 가면 갈수록 화석에 발굴되는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쥐라기 시대에 있었던 화석보다는 백악기 시대로 갈수록 이제 화석 발굴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공룡 자체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전성기를 우리는 이제 쥐라기로 보고 있고요. 이제 백악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공룡이 이제 멸종하게 되죠. 멸종에 대한 가설들은 학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긴 가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룡 방귀설도 있었어요. 이 공룡 방귀설은 초식 공룡들이 정말 많은 풀을 먹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방귀를 낄 때마다 독가스들이 나왔다. 이 독가스가 지구를 덮어서 온난화를 만들어서 공룡이 멸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학계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로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소행성 충돌인 거죠. 두 번째는 화산 활동에 의한 이제 멸종입니다. 화산 활동에 대한 멸종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지각 변동은 항상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그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대륙 자체가 어떤 형태였냐면은, 하나로 고생대 이제 페렘 휴기에 하나로 뭉쳐졌었잖아요. 이 뭉쳐진 대륙이 이제 또 조금씩 또 벌어지는 시기였었어요. 갈라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 시기에 많은 그런 갈라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생대 후기로 갈수록 훨씬 더 갈라짐이 점점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 갈라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지각판과 지각판 사이에 서로 섭입도 있었었고, 서로 이제 찢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 섭입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섭입의 과정 중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이 지속적인 이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몇백만 년 이상 진행이 됐었고, 이것을 증빙해줄 지역이 인도에 있는 데칸 트랩입니다. 이 데칸 트랩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트랩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화산 활동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체 지표면에 10분의 1이 현무암질로 덮여 있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큰 화산 활동이 있었고요. 이때 화산 활동의 발생 원인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했었고, 이런 것들은 약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지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화산 분출에 의해서 이제 화산 쇄설물들과 화산 가스들이 분출을 했었잖아요. 그것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었는데, 3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런 화산 가스와 화산 쇄설물들이 계속 분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면 이 지구 자체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대기 오염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가설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던 운석 충돌,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인 거죠.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는 유카탄 반도에서 칙술루브라는 곳에서 직경이 약 180km이고 그 깊이는 2km 정도 되는 그런 직경이 발견이 됐어요. 소행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근데 이 지역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예요. 이 이리듐은 지구가 갖고 있는 원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리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외부에서 날아 들어오는 작은 운석들에서 볼 수 있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 지층을 딱 봤을 때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학자들은 이 시기에 분명히 외계에서 들어온, 우주에서 들어온 소행성 충돌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행성 충돌하고 화산 활동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지구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 대멸종은 이제 소행성 충돌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소행성 충돌이 있었을 때 지구는 과연 어떠한 상태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핵폭탄의 100억 개가 동시에 떨어진 거랑 맞먹는 파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추락과 동시에 10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바로 즉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급의 파도의 높이는 한 100m 정도 됐을 것이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밀려나간 거리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길이를 쟀을 때 6000km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쪽에서 유카탄 반도에서 보여지는 그런 퇴적층들이 같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운석 충돌에 그런 여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연쇄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운석이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 자체는 까만 먼지로 뒤덮였을 것이고, 당연히 햇빛이 차단됐을 것이고, 지구 온난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생물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그 위협은 엄청났을 거예요. 사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살아남은 생물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을 학자들은 이제 고생대의 페름기 이후 대멸종에서도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5cm 미만의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포유류가 백악기 동안에 이제 트라이아스기부터 아주 작은 쥐만한 크기로 생존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멸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멸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당시 크기가 되게 소형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크기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직경이 몇 킬로미터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행성을 잘 모르니 그렇게 되는 직경이 갖고 있는 행성임에도 소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우주 밖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행성이었겠죠. 그런데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편이 조각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조각이 난 상태로 떨어진 게 이 정도의 그 여파를 주는 거죠. 하나가 그냥 팍 떨어진 게 아니라 조각이 난 상태에 그 중에 큰 게 하나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거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먼저 스포일링을 하자면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조새라는 화석 들어보셨죠, 많이? 그게 보통은 공룡과 새의 중간고리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시조새도 공룡이고요. 그 시절에도 새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가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새가 살아남은 공룡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누자면 비조류형 공룡, 새가 아닌 공룡들이 멸종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운석 충돌설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빙하기가 와서,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이론은 공룡들이 방구를 많이 뀌어서 그게 온실가스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EBS에서 만든 공룡이 멸종한 101가지 이유란 그런 영상이 나올 정도로 공룡 멸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룡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고 관심이 많이 갖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100가지 넘는 가설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공룡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시대, 백악기 말이라는 시대에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주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죠.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최상위에 있던 생물인 공룡은 모두 멸종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류세란 얘기도 하고 있고 6번째 대멸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생물들이 예전과 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이 6번째 대멸종이라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도 멸종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룡은 왜 멸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룡 멸종에 대한 원인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가설이 되게 많았지만 그걸 하나로 통틀어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종이라는 게 결국 그런 의미니까 어떤 형태로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렸을 때 그걸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다. 그러지 않고 버티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거고 살아남아서 계속 변화하는 걸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공룡의 멸종이라는 건 대비를 하지 못해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룡 뼈가 많이 나오진 않았고 알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정도고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대 발자국 산지라고들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 대부분의 퇴적암에서 공룡 발자국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성이라든지 해남 같은데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곳들이 바로 그런 발자국 산지 위나 옆에 지어진 곳들이고요. 경기도 화성에도 공룡 알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공룡 뼈라든지 이런 화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석유라고 하는 게 화석연료라고 하니까 화석 중에서도 공룡이 많이 살았으니 걔네들이 모여서 석유를 만들지 않았겠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석유라는 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분들은 보통은 고생대 때의 바닷속에서 유기물들이 눌려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석유라든지 뭐 가스 같은 것들이 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모여 있다가 이제 우리가 구멍을 뚫고 어딘지 잘 찾아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주신 질문이 공룡이 많은 한반도에 왜 석유가 없냐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산유국이었어요. 2021년까지는 석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동해 쪽이 아니라 울산 쪽에 거기에서 계속 석유를 뽑아내었고 충분히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70년대에 석유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었죠. 실제로 나왔었는데 그 석유가 꺼내서 상업적으로 생산했을 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될 만큼의 석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석유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꺼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석유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대왕고래라고 했던가요? 그런 유적을 캘 수 있는 시추공을 뽑고 있는 탐사 지역들이 있잖아요. 고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래가 사실 물을 뿜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지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물을 뿜어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는 돌고래였었고 지금은 대왕고래라는 곳에서 석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룡을 분류하자면 공룡은 용반류하고 조반류 분류 그룹으로 보면 용반목과 조반목이라는 분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반자가 골반이에요. 그래서 용반류는 도마뱀의 그 골반 모습을 닮은 공룡을 말하고요. 조반류는 새의 골반을 닮은 공룡을 말해요. 골반이 공룡 분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반에 뼈들이 어떻게 붙여 있느냐, 벌어져 있느냐 같은 걸로 구분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붙어 있는 골반뼈에 다리가 붙어 있을 때 사실 이 연결되는 부분에 홈이 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기에 이제 소켓처럼 다리 쪽의 뼈가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죠. 또 공룡과 공룡이 아닌 다른 파충류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몸에 다리가 나란히 붙어 있느냐 옆으로 붙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악어라든지 거북 같은 경우에는 몸에 네 다리가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끌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공룡들은 사람처럼 걷거나 달릴 수 있는 게 몸에 나란히 다리뼈가 있는 특징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다른 파충류와 공룡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다리에 붙어 있는 요 소켓 부분이 지금의 모든 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가 공룡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온 게 아마 1993년쯤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거의 원작인 쥐라기 공원이라는 소설
마이클 크라이튼이 쓴 2권짜리 소설을 읽었던 게 91년에서 9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 공룡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잠깐 했는데, 그게 제가 대학원에 딱 들어가던 4학년 마치고 석사과정 입학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고생물학 연구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가 호박 화석에 갇혀 있는 곳에서 피를 뽑아서 DNA를 추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CSI라든지 뭐 범죄 수사물 같은 거에 보면 범인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사체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부패되면 유전자 감식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몇 년, 몇십 년 지난 유전자를 채취해서 정확한 자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천만 년 이상 지난 생물의 DNA를 다시 온전히 꺼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제 화석화된다라는 건 그 시간 동안에 뭐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썩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럼 살덩어리는 대부분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할 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호박 속에 있는 모기라는 설정을 해낸 거였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 DNA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던 게 완벽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른 현생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곳에 유전자들을 잘 집어넣어서 빈칸들을 메워가지고 만든 게 영화에 나오는 공룡이다라는 그런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공룡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룡의 일종인 새에는 공룡 시절의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은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다는 게 제일 크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부리가 있잖아요. 이빨이 없는 부리가 있잖아요. 공룡은 이빨이 있죠. 그 두 차이가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빨을 만드는 유전자가 사실은 지금의 새에도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는 거. 요즘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잘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치키노사우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닭의 유전자를 잘 변형을 해서 최근에 아마 부분적인 실험은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빨이 난 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면 아마 6,600만 년 이전에 살았던 공룡을 유전자로 복원해내는 거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지금도 공룡인 새의 과거의 공룡의 여러 가지 특징을 다시 일깨워서 공룡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의 새로운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공룡은 살이 있고 피부가 있고 어떤 경우는 털도 있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화석이 된다라는 건 대부분 살덩이는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게 아니면 발자국만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된 실제 공룡의 뼈로부터 살아있는 공룡을 만들어내자면 중간에 많은 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뼈가 나오면 그 뼈가 전부 다 나올 리도 없어요. 뭐 100개의 뼈가 있다 그러면 그 죽었을 때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룡이 뜯어먹을 수도 있고 물에 쓸려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이미 약한 뼈들은 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아주 잘 보존된다고 해도 절반 이상 보존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요. 뼈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좀 해석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고등동물들은 몸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만 나오고 오른팔이 없다고 해도 이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나란히 갈비뼈가 있는데 중간에 한두 개는 없어. 하지만 거기에도 같은 비율로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빈칸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육이 붙을 수 있겠고 살을 채울 수 있을 거고, 그런 건 살아있는 동물은 아니니까 지금 사는 동물 중에 비슷한 동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붙이게 되죠. 그 공룡의 털은, 피부는 직접 나온 적이 없거나 거의 드물지만 이제 공룡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자국 같은 형태로라도 공룡 피부의 패턴 같은 건 일부 아는 경우도 있고, 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발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특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다 모아야 공룡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는 뼈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느라고 나름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다지만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을 뼈만 남겨보면 아주 이상해요. 예를 들면 향유고래라는 고래 많이 들어보셨죠? 향고래라고도 부르는데 그 커다란 고래는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머리의 윗부분은 모두 다 기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뼈는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 향유고래의 뼈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복원할 때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펭귄 있죠. 펭귄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걷죠. 그런데 펭귄의 골격만 보시면 걔는 롱다리예요. 추운 데서 체온을 보존하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몸을 쪼그려 앉아서 다니고 있지만 실제 뼈는 굉장히 길다고요. 그러니 그 펭귄 뼈를 발견한 사람들이 후대에 이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복원하다 보면 아주 키 큰 새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허용의 폭은 좀 넓게 두고 대신에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그걸 통한 해석을 하게 된다. 공룡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공룡의 이름은 이구아노돈이에요. 이름에서 이구아나가 들어있으니까 이구아나랑 비슷한 동물일 것 같고, 돈이라는 건 이빨이에요. 우리 그 치약 이름 중에 돈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통약이 아닌 치통약 이름으로 땡땡돈이라는 거 있어요. 그 돈은 이빨이라는 뜻이라서 이구아나의 이빨처럼 생긴 거란 뜻이거든요. 이빨 하나밖에 발견 안 됐어요. 근데 이름을 붙인 거야. 나중에 여러 마리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모습을 알게 되었지만, 게다가 그렇게 발견된 거에 일부를 보니까 아주 뾰족한 뼈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뿔소처럼 코에 이렇게 나 있는 방어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공룡 뼈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그게 엄지발가락에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해석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현재의 과학인 거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거나 새로운 분석 방법이 생겨서 해석을 해봤더니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로 더 나은 과학이 발전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공룡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는 모두 쥐라기 공원이라고 부르지만 그 영화에 나온 공룡 중에 대부분은 백악기 때의 공룡이었어요. 그런데 쥐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가에게 물어봤더니 백악기는 바람이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 크리테이셔스 파크보다는 주라식 파크가 더 발음하기 좋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룡의 왕이라고 했지만 공룡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아스기의 왕, 쥐라기의 왕, 백악기의 왕이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의 왕이라고 부르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머리가 큰 육식공룡이에요. 날카로운 이빨들이 있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져왔습니다. 이빨이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 이빨에서도 보이는 부분인 이 부분이 이빨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만큼은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뿔이에요. 이게 짧으면 깨물었을 때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빨과 잇몸 속에 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빨을 같은 종류만 가지고 있어요. 크기만 좀 다르고 똑같이 생긴 이빨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사람은 잡식동물이니까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빨로 먹이 활동을 하잖아요. 티라노는 이렇게 생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이빨에는 톱니가 나 있습니다. 세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부분에 나 있는 톱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테이크의 칼 역할을 해요. 고기가 더 잘 썰리겠죠. 그래서 이게 육식공룡의 이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이빨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게 육식인지 초식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백악기의 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티라노보다 조금 더 큰 공룡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지 잘 몰라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랑 싸운다고 얘기하죠?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가 싸운다고 얘기하죠. 쥐라기공원 2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먹이가 좀 달라요, 서로. 그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가에 살았던 공룡이어서 고기도 물론 먹지만 물고기도 사냥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조건들을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사자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길까요? 초원에서는 사자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숲속에서는 호랑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는 단독 사냥을 하니까 호랑이랑 사자랑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길지도 모르지만, 집단 사냥을 하는 사자 떼랑 호랑이가 싸우면 사자가 이길 수 있겠죠. 물론 둘이 만날 일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물가에서 싸운다면 스피노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다른 곳에서는 티라노가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백악기가 아닌 쥐라기의 왕이었으면 알로사우루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북미에서 살았던 공룡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더 가까운 몽골에서는 타르보사우루스라는 공룡이 티라노랑 비슷하게 생긴 약간 더 작은 공룡이거든요.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니까 몽골의 공룡의 왕은 그러면 타르보사우루스겠죠. 둘이 만날 일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지역의 왕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왕이라고 말했지만 크기로 본다면 못 낀 초식 공룡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라면 뭐 어쩌면 그 세이스모사우루스가 왕일 수도 있고 디플로도커스가 왕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육식 공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라면 현재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왕은 사자일까요? 코끼리일까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을 볼 때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연구하느냐의 방향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공룡을 분류할 때 용반류와 주반류로 나누는 건 골반뼈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연구자의 시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공룡의 왕이라는 것도 크기로 하고 싶은 건지 좀 더 포식을 하는 게 강하다고 정의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생물들이 1억 년 이상을 지구를 지배하다가 모두 사라져 버렸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 거라에 대한 호기심?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생물이다. 게다가 공룡이란 말이 사실 디노사우루스, 무서운 도마뱀, 한자로도 공포의 파충류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생물이라고 보고 있죠. 물론 다 작은 공룡도 있지만 아무튼 아주 커다란 생물이 살았다는 거에 대한 신비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돌 그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육식, 초식, 못 낀 애, 날아다니는 애, 뭐 익룡은 공룡의 사촌이라지만 아무튼 같은 때 살았던 아주 신비한 동물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나한테 와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에서도 모든 멤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캐릭터에 따라서 선호도가 더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수백 종, 뭐 천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공룡들 중에 하나면 내가 마음이 가는 공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켓몬스터처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차지한 동물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생태학적 지위라고도 부르는데 각각의 위치에서 뭐 바다에 사는 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 산이나 숲에서 사는 동물 각각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생물이 잘 살고 있으면 그 생물이 번성하는 동안에 다른 생물들은 상대적으로 번성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생물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들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포유류는 파충류가 멸종하고 나서 진화한 게 아니라 시작한 건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대의 초기부터 살았던 포유류들은 작은 쥐만한 생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못 펴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지배 파충류인 공룡이 다 멸종하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차지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인간이 이만한 크기로 진화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더 작은 형태의 또 다른 종으로 포유류들이 번성하고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나이는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말을 하죠. 그 중에 그 가장 큰 분류는 이연이라고 해요. 이연은 은생이연과 현생이연으로 나뉩니다. 은생이라는 건 생물이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시대예요.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너무 작다든가 말랑말랑한 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46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예요. 그때까지가 고생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고생대를 포함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죠. 이거는 오래돼서 고생대, 새거다 신생대, 가운데 꼈다 중생대예요. 고생대의 시작은 캄브리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은생이연을 편하게 부를 때에는 캄브리아기 이전이라고 해서 프리캄브리안이라고도 불러요. 선캄브리아기라고 우리말로도 쓰고요. 그래서 그 고생대 시작인 캄브리아기 이전을 은생이연, 그 이유를 현생이연이라고 나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해서 페름기까지 이렇게 기로 나뉩니다. 또 나누면 세로도 나눌 수 있고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분류를 하는 걸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이 분류 자체가 화석으로 하는 분류입니다. 46억 년 전, 5억 7천만 년 전 하는 것들은 암석의 연대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숫자이지만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삼엽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화석이 잘 안 보이다가 삼엽충이라는 껍질을 갖는 눈에 잘 띄는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부터를 고생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대가 쫙 진행하다가 삼엽충이 모두 사라지는 시기를 중생대라고 부르는 거죠.
거죠. 이제 공룡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공룡이 잘 살다가 모두 멸종한 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층에서, 그 앞뒤 지층에서 연대 측정 가능한 암석들에 대한 측정을 해보니까 그게 5억 7천만 년 전, 뭐 아니면 그 2억 2,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 이런 식의 숫자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화석의 출현과 멸종을 통해서 아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암석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들을 절대 연령이라고 불러서 그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보는 지질 시대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캄브리아기란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부족 이름이기도 하죠. 데본이라는 것도 그 동네 이름이에요. 데본셔라는 영국 지명. 왜 영국을 자꾸 얘기하냐면 상대적으로 지질학이 출발했던 게 유럽의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심심하니까 호기심 어린 곳들로 관찰하다가 생긴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그 유럽의 과학이 출발하던 시기에 붙은 이름들이라 그것도 많고요. 또 고생대에 있는 지명 중에라면 헤름기, 또 이제 유럽의 러시아 쪽에 가까이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석탄기 들어보셨죠? 동네 이름일 리는 없죠? 이거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그렇게 불렀어요. 석탄기에는 왜 석탄이 생겼을까? 나무가 출현한 다음에 그 나무를 먹는 박테리아, 즉 나무가 썩어야 되잖아, 죽은 다음에. 그래야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박테리아가 그때 석탄기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그럼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 보존된 거야.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게 눌려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 뒤에 그 나무를 먹는 박테리아들이 생긴 이후에는 다 이제 부패를 시켜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드물게 석탄이 나오긴 하지만 석탄기에 나오는 것처럼 풍부한 석탄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타임머신을 타고 만화 같은 데서 표현을 하죠. 캄브리아기의 지구에 우리가 떨어졌다면 우선은 매우 황량한 곳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육지에 있다면 어떤 생물도 볼 수 없어요. 캄브리아기에는 바다에만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왜 바다에만 살았느냐? 육지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오존층 때문이었어요. 오존층이 없을 때에는 생물이 육지에선 살 수 없죠. 자외선 맞으면 우리 그 피부 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생물에겐 유해한 자외선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컵소독기에 자외선 등을 넣잖아요. 세균이 죽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존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남조류라고도 부르는 시아노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걸 검색해보면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어항의 이끼입니다. 그러니까 물때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실제 이끼는 아니고요. 그건 박테리아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 가장 먼저 출현했던 광합성을 하는 생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지구에는 산소가 있긴 있었는데 돌에만 있었어요. 물속에도 없고 공기 중에도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생물들은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을 이용해서 살던 소위 혐기성 생물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이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산소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시 바닷속에 있던 철들을 모두 산화시켜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철들을 산소가 결합해서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철광석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 속에 더 이상 철이 없으니까 산화시킬 게 없어.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산소가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산소라는 건 생물들에게는 유해한 원소죠. 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불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 활성산소가 많으면 그 노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던 산소가 그 당시에 원시 생물들이랑 만나니까 자꾸 죽어요.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지. 껍질이 생겼어요. 그게 삼일충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다음에 살다 보니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것들로 산소가 쓸만한 거죠. 그러니 보호는 했지만 내가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는 아주 좋은 거야. 연비가 제일 좋아요. 다른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로도 소화를 시켜왔지만 걔네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 먹고 살 길들을 찾아가며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하는 그 시기를 저희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선택압, 압력을 주면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막 버티면서 변하는 것, 그런 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껍질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바뀌고 다양하게 변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종류들은 캄브리아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을 했다. 하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이 만들려다가도 죽고 만들려다가도 죽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들 그 생명의 기원이 바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보면 초기 지구에서 생명이 태동할 때에는 자외선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바다에서 생명이 기원되었고, 나중에 오존층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육지도 자외선이 별로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육상 생물들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나무하고 상어가 나온 시기라고 보면 어떤 게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어가 더 먼저 태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캄브리아계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아마 작은 건 뭐 1, 2cm밖에 안 되지만 큰 거는 수십 cm나 되는 커다란 삼엽충들이 해저를 막 드글드글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삼엽충을 잡아먹던 생물이 있었으니 이름이 아노말로 카리스라고 부르는, 아노말로라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고요. 카리스가 새우란 뜻이어서 새우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삼엽충을 잡아먹던 생물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또 완족류라고 부르는 조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살았어요. 완족이라는 거는 완자는 완장할 때 완이에요. 팔완자. 그런데 그 다리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개는 양쪽이 대칭으로 생긴 껍질을 갖잖아요. 근데 완족류는 이쪽이 이쪽을 덮었어요. 한쪽이 더 큰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서 조개랑 비슷해 보이지만 분류는 다르게 하는 그런 생물인데,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고 이런 정도 바닷속의 모습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고 싶진 않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오르도비스기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은 아마도 운석 충돌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전 지구적으로 뭔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켜야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르도비스기의 대멸종은 아마도 그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 또 온도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것들도 큰 원인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깐은 뜨거워지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뭐 수킬로 이상 올라가서 대기권을 다 가리게 되면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들 중에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온실가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추워져서 온도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들이 계속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해요. 그런 식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바닷속에서라면 그런 가스들이 반응을 해서 바닷물을 산성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죽을 수 있을 거고, 그 조개 껍질을 생각해 보시면 그 조개 껍질은 방해석이라는 광물로 돼 있어요. 그 방해석이 모여 있으면 석회암이라고 부르고,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으면은 석회 동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회 동굴을 만드는 건 지하수가 산성화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뿌리 쪽에서 반응한 결과로 물이 산성화되면 그게 석회암을 녹이죠. 마찬가지로 고생돼 산성화된 바닷속에 살던 조개들은 자기 껍질을 잃고 죽게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 식의 환경 변화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걔네들이 먹던 애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런 식의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생물들이 멸종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대멸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인 거면 거기에서만 멸종하고 말았을 테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들 같은 게 일어나면 그때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촉발시키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도 부르고 있고, 또 인간이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 지금 기후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식의 지구의 온도를 자연에서 일어난 지금까지의 지질시대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그 결과 일반적인 자연에서의 생물들의 멸종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생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6번째 대멸종 시기, 그리고 인간에 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석탄기의 대표적인 곤충 중에 왕잠자리, 메가네우라라고 부르는, 메가라는 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잠자리는 날개를 핀 길이가 한 80cm까지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생물이 날 수 있으려면 효율이 되게 좋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 호흡을 잘해야 될 텐데,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거꾸로 산소 농도가 지금은
21%쯤 되는데 그때는 30%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조금만 쉬어도 산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커다란 곤충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지네 같은 다지류 동물 중에는 2m가 넘는, 그때로 갔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커다란 곤충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진 가능하지만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예전의 무슨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커다란 곤충들이 수십 메달짜리 나왔었다지만 곤충들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몸집이 커지게 되면 껍질도 같이 비례해서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커다란 곤충들은 자기 몸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져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긴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런 커다란 생물들이 살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폐렴기라는 게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이니까 그때가 정말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나서 90%가 훌쩍 넘는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까도 멸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규모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라면 아마도 그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 생물들이 그 멸종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멸종이라는 건 연쇄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그 화산 폭발로 일어난 화산재, 온실가스 등등이 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환경들을 아주 급격하게 바꿨다. 급격한 속도가 며칠만이 아니고요. 수십만 년 단위예요. 싹 다 멸종하는 게 그냥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영향으로의 환경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전지구적인 활동이 수십만 년 동안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멸종하는 거라고 봐야지 이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막 바뀌기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포켓몬 때문에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고생하는 게 진화라는 게 그렇게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짠 하고 바뀌는 거라고 오해해버리거든요. 그런 변신을 하는 게 진화가 아니고 세대를 거쳐가면서 바뀌는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백악기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멸종이라는 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지질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진화하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생물이라는 면이 지금까지의 그 지질학적 시간의 생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걸 적응 못하는 다른 생물들이 멸종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태학적 지위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지위가 모두 다 이제 빈 땅이 된 거예요.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 새로운 터전이 생긴 거지. 거기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가 대부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남았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환경이 변했는데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서 큰 영향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아니면 겉에가 아니라 땅 속에 사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작은 생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았다가 이제 나를 잡아먹을 애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했을 상황이었어야 될 거고 아마도 가급적이면 좀 작은 생물들이 유리했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이제 유리한 환경을 차지한 생물들은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큰 사이즈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갈로돈이라는 동물은 지금은 멸종했지만 바닷속에 살았던 아주 거대한 상어이죠. 메갈로돈의 메가라는 말 들어보면 크다라는 느낌은 오시죠. 그리고 돈이라는 건 이빨이니까 사실 이 이름을 잘 뜯어서 보면 커다란 이빨이란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붙일 때의 기준은 린네가 제안한 학명이라는 것들을 따르죠. scientific name, 학명이라는 걸로 종 이름은 붙이는데요. 그렇게 붙일 때는 좀 더 큰 그룹인 속명과 가장 그 마지막 단계의 이름인 종명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 속에 있는 사피엔스란 종인 거죠. 그러니까 호모 속에 있는 다른 종류의 그 사람들도 있는 거여서 우리가 인간의 진화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이름을 붙일 때의 기준은 라틴어로 쓴다입니다. 라틴어는 유럽에서 생명과학이 발달을 하고 린네가 과학적인 이름으로 생물들 이름을 붙이자라고 정했을 때의 기준이 되는 언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국제 공용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그 당시에는 라틴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라틴어 뜻을 잘 알면 어떤 특징인지 대부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메갈로돈은 왕 이빨이긴 한데 이빨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상어는 연골어류로 분류되잖아요. 생선 가시 같은 단단한 뼈가 있는 걸 경골어류라고 한다면 이제 연골어류는 물렁뼈밖에 없으니까 그 뼈들은 화석이 되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단단한 상아질로 되어 있는 이빨만 남기 때문에 그 거대 상어는 이빨 화석만 남기고 있는데 그 이빨이 손바닥만한 거죠. 사람 이빨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이빨들이 주르륵 붙어있는 입을 그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어가 나온 거라서 이제 고대의 괴수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메갈로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동물들 중에 리비아탄이라는 꽤 무시무시한 이름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일종의 고래입니다. 향고래랑 비슷한 종류라고 봐도 되고 이건 이제 이빨고래에 해당됩니다. 고래는 이빨고래와 수염고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고래들, 흰긴 수염고래 이런 것들은 수염고래이고요. 얘네들은 먹이를 먹을 때 필터처럼 생긴 이빨을 통해서 걸러서 먹어요. 이제 향고래나 이런 그 이빨고래들은 이제 먹이를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차이라서 그 이빨 가지고 고래들은 분류하는데 그 리비아탄은 그런 이빨고래류 중에 당시에 살았던 커다란 고래입니다. 고래이니까 얘도 육식동물이었겠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검치호, 검처럼 생긴 이빨을 가진 호랑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세이버 투스 캣이라고도 부르니까 고양이과의 동물인데 커다란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형태의 그만한 크기를 갖는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인데 특히나 그 이름에서 검치라고 돼 있듯이 아주 커다란 위협적인 이빨을 가진 그런 동물이었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지만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에도 나와서 그 아주 재미있게 봤던 그런 동물이기도 한데요. 검치호는 왜 멸종했을까라는 거에 아주 전반적인 대답은 기후에 적응을 못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플라이스토세 말에 빙하기가 끝나고 영화 아이스 에이지처럼 이제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환경이 변하고 그럼 먹이 생물들이 바뀌고 그럼 그거에 적응을 못해서 멸종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답변일 것 같긴 하고요. 특히나 스밀로돈이라는 검치호랑이라고 부르는 동물의 형태적 특징은 바로 그 이빨인데 이 이빨이 알고 보면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요. 보기엔 되게 무시무시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사냥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쓰기에 좋은 이빨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뽐내기에 더 좋은 이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에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경쟁 같은 데에서 더 내가 나은 모습이라는 것들을 뽐낼 때 점점 더 그쪽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공작새의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개에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뽐내기 더 좋은 것들처럼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진화라는 게 모두 다 기능 형태학적으로 발달을 해서 모든 부위들이 다 자신의 생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진화에 실패해서 멸종한 동물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만 모아서 만든 책이 이유가 있어서 멸종했습니다라는 책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멸종한 생물들이 왜 자신의 몸을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시키지 못하고 멸종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있는 책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라케라테리움이라는 건 지금의 코뿔소랑 비슷한 조상뻘이 되는데 아주 커다란 포유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처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발달한 건 아니고 머리는 작은 편이었지만 덩치가 아주 큰 그런 동물이었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동물이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이유일까?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그래서 식물들이 충분히 번성할 수 있어야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인 이런 생물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온난한 기후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또 사실 그렇게 공격적인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포식자인 다른 생물들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커다란 생물들은 뭐 뿔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자기 자신의 커다란 몸집만으로도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커다란 생물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따뜻하면 그게 가능한데 추운데 이런 커다란 동물이 살려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니까 몸이 커질 때마다 더 많은 표면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면 열을 뺏기는 게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는 그런 커다란 생물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생물이 변성을 했고 그 이후엔 환경이 변하면서 또 이제 멸종을 하고 새로운 생물이 태어나는 일들이 반복해 온 거죠. 킹콩처럼 커다란 유인원이 있었냐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는 기간토피테쿠스라는 화석이 나왔다라는 거 가지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가도 크잖아요. 메가도 크지만, 그죠? 그러니까 커다란 그 유인원인데 사실 아쉬운 건 그 화석은 이빨들과 아래턱만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턱의 크기가 현생 유인원하고 크기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 아래턱을 가진 동물의 크기는 아마도 성체가 한 3m쯤 되지 않았을까. 수백 킬로그램의 아주 커다란 몸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과거의 생물이 지금의 유인원과 같은 몸의 비율을 가졌을까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래턱 말고 나머지 뼈들도 좀 여러 개가 나와 주었으면 구성하는데 훨씬 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정한다면 아주 커다란 유인원이 살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킹콩이 살았다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글북이라는 소설 혹은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으니까 그 작품에 보면 그 정글에 사는 가장 현명한 정글의 왕을 커다란 유인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토피테쿠스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새는 신생대 제3기부터 이제 현세 이전 플라이스토세까지 살았던 커다란 새들을 부르는 통칭이에요. 이름에 공포가 들어있듯이 아주 커다랗고 머리도 큰 새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머리도 크면 못 날아요. 크기도 큰 데다가 머리도 크니까 날지는 못하는 날개가 있는 새들이어서 육상에서 활동을 했던 새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커다랄 수 있는 이유도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공포새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풍족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고요. 잘 살았는데 사실 마찬가지로 빙하기가 오면서, 즉 기후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서 먹이가 바뀌게 되고 그걸 적응 못해서 멸종하지 않았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은 공포새는 날지 못하는 새니까 이 새들이 둥지를 나무 위에 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둥지에 있는 알들을 어미가 없을 때 다른 뭐 작은 포유류라든지 다른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둥지를 공격당해서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포새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겹치게 되면 최근에 멸종한 새들 중에 꽤 많은 새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서 멸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스에이지에 있었던 멸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동물이 맘모스일 거예요. 매머드라고도 부르고 맘모스라고도 부르고 학명으로는 마무투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이름인데요. 얘네들은 코끼리 비슷하게 생긴, 어쩌면 코끼리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는 동물인데 몸에 아주 긴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동물이죠.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잘 살았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커다란 상아는 아마 추운 지역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식물들을 해서 먹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발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겉옷을 벗지 못해서 멸종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고인류들이,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사냥을 해서 멸종을 더 가속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인류의 유적들을 잘 살펴보면 그 중에는 맘모스의 뼈로 만든 집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전곡에 있는 선사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재현을 한 맘모스 뼈로 만든 집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집을 하나 지으려면 수십 마리의 맘모스 뼈들을 모아야 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맘모스를 사냥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최근에 있었던 꽤 많은 멸종들은 이미 인류세계가 오기 전부터 인간의 활동으로 이제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서식지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맛이 있거나 잡기가 쉽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많이 사냥을 해서 멸종한 동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지구의 모든 대륙에 살고 있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 인간 아닌가 싶어요. 보통 어떤 생물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고, 환경이 바뀌면 다른 종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환경을 자기가 살기 좋게 바꿔버림으로써 자기의 서식처를 전 지구로 바꿔버린, 그래서 바뀌는 환경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세라는 말 혹은 기후위기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경고성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대멸종이 온다고 저는 사실 인간이 모두 멸종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생물들이라면 환경이 바뀌니까 멸종하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런 기후위기가 와도 위기에 맞게 그 환경을 바꿈으로써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다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은, 섬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민을 가야 되는, 피난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보단 적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멸종이자 인류세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도 멸종하고 인간도 아주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멸종을 막자라는 건 인간이라는 종이 모두 멸종하는 거라는 얘기보다는 아주 많은 인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대비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생물들에겐 자연스러운 건데, 인간은 환경을 나이가 맞춰서 변화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냥 나무를 없애버리고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꿔버리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끓는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서서히 끓이면 눈치를 못 챈단 말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1.5도씨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랑 비교해보고 좋고, 뭐 농업을 시작한 시기랑 비교해봐도 좋아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에 있어서 몇 도 이상 막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매번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예전보다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홍수가 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안정적이었던 지구의 기후가 깨져가면서 생기는 변화거든요. 지구 온난화라고 부를 때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그것도 따뜻해진 이유이긴 하지만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출렁이면서 내려와서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죠. 예측 못하는 시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는 게 인간을 위해서, 사실 더 크게는 지구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정부에서의 정책, 국가 간의 모두의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도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럼 더 늦기 전에 다시 지구를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일들을 이제는 모두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